최근 시장이 하락하는 거, 성장주들이 밀려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금리 인상이 꼽히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가 답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투자해 봐야 될지 또 금리 인상이 한 번 하고 사라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코더 이정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깐부 네. 디코더 이정민 대표 나왔습니다. 네.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잘 어우러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이정민 대표님인데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려야지 피해를 덜 받을 것이다. 네. 근데 미국이 이제 올해 한 연생에 4차례 정도 올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네. 국내에서도 좀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까요? 금리 인상은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되고 이미 그것이 1월 달, 사실 1월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1월 효과는 사라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을 잠식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시장을 괴롭힐 것으로 그리고 그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어찌됐든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된다. 그리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고 최종 목표치는 2%를 넘길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예측치는 1.75% 정도 연말 목표를 하고 있는데 좀 슈팅이 나온다면 2%도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지난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를 제가 이정민 대표님하고 뭐 다음 주 시장 전망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 당시엔 좀 기대감이 컸을 때였는데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시장을 보자. 아직 환호하긴 이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1월 효과보다는 지금 증시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힘들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당연하죠. 힘듭니다. 힘들고 네. 마음의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사놓고 기다리면은 뭐 수익 팍팍 주던 작년 여름과 같은 시기는 좀 이제 지나갔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작년에 잘 벌어두신 거 잘 지키는 것이 1차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미국 인플레를 7% 수준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쪽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금리 인상에 큰 이슈가 부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3월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3%에 1차적으로 하려는 걸 또 연달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괴롭힐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이제 저금리 시대가 있기 전에 금리 인상을 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국내 증시는 어땠는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오늘 제가 이제 한 AD 친구랑 어린 주린이와 함께 밥을 먹는데 네. 금리 인상하면은 왜 시장이 안 좋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왜 시장이 힘들어지는지 증시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네. 뿌려놨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회수됩니까? 본국으로, 미국 미국으로. 본국으로 이제 회수가 되죠.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이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증신 들 빠지는데 우리가 더 빠지고, 미증신 강한데 우리는 안 강한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죠. 그것은 기축통화 시장인 미증시로 돈이 다시 회귀가 된다는 것은 미증시는 달러가 몰려들면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왔을 때 디커플링이 나오는데 보통 경기 전반적으로 호전세가 나온다라면 금리 인상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어요. 자, 근데 이것은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무엇이냐? 경기 호전. 즉, 경기 호전은 기업의 성장을 발판을 삼거든요. 근데 지금 여건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이슈에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또 변이 바이러스 델타크론 또 이슈가 나오고 있고 경기가 어떻게 될지 경기가 확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와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연준 또한 지금의 길을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면서 가야 돼요. 어떤 큰 물살이 앞으로 다가올지는 연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건 과거처럼 팍팍팍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면서 연준도 테스트를 하면서 징검다리를 건너갈 것이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잘 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금리가 올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딱 하면 금융주가 떠오르잖아요. 뭐 은행 생각이 나고요. 네. 이들이 정답인가요? 담아야 될까요? 대안주라고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안주. 예, 네. 지금은 담으셔도 된다. 지금 담아도 돼요? 네, 근데 담아도 된다. 좀 약간 금융주들 우리나라는 항상 저평가받고 무겁다는 인식, 네. 돈을 크게 못 번다는 인식 강하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 작년보다도 오히려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주가. 근데 왜 그랬습니까? 빅테크,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새로운 플랫폼, IT 플랫폼을 등장하는 은행 섹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성장주 쪽으로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금융주들은 굴뚝주와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평가를 못 받았어요. 또 저금리 시기에 성장주 위주의 돈 쏠림이 나타나면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주식들이 쭉 성장이 나왔다라면 거대 빅테크 기업 대비 오리지널 금융 섹터들은 계속 평가가 절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평가를 보면 2017년도, 2020년도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고 네. PER로 따졌을 때 작년 12월 기준 했을 때 3.8 정도의 PER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의 PER은 100배예요. 지금 더 빠졌으니까 좀 더 낮춰졌겠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금융주인데 성장금융주의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뱅크는 PER이 100이고 오리지널 금융 섹터들은 PER이 3.8배에 놓여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진행될 거고 뭐 여담이지만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팔고 네. 예, 이런 대형 은행주 사서 묻어두면 연수익률 짭짤하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정미 대표님이 강조할 때 항상 나오는 말투죠. 할 수 있다. 네네.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그만큼 금융주가 대안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2022년에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저는 항상 그동안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는 재미없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작년에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서 좋았네요. 그렇죠. 전체적인 지수 성장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탄탄하게 올라가고요. 네. 재미는 없죠. 아무래도 오. 무겁게 묵직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성장주 테마주 대비해서는 탄력도가 떨어집니다. 대신에 좀 이렇게 노후 자금이라든가 자녀들 이렇게 증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혹은 세테크 관련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증여해 놓고 자녀들한테 종목 그러니까 기업을 매수를 시켜놓고 네.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영역이 왔다. 그리고 너무나 싸다.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에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흥미가 좀 생기네요. 금융주 네. 배당락을 털고 나서 다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나갈 자금은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볼 종목과 전망, 가격 전략 우리 이정민 대표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가주시죠. 네. 여러 종목 말 안 하죠. 한 종목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요? 예.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자, 우리금융지주 포인트는 현재 시중은행 부분 이익 비중을 잘 보셔야 돼요. KB금융이 이익 비중이 54%, 신한지주 54%, 하나금융지주가 68%. 근데 여기서 우리금융지주가 82%입니다. 압도적인 이익 비중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금융 대주주가 예금보험공사였는데 이 지분을 팔면서 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이슈가 새로 생겼습니다. 민영화가 되면서 외국인이 진입하지 못했던 지분율, 즉 지분 인수를 더 사고 싶어도 예금보험공사 때문에 사지 못했던 그 지분을 외국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벌어져 있는데 이걸 한 가지 예시로 드려보면은 전체적인 외국인 보유 비율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70%입니다. 신한지주는 60%, 하나금융지주가 68%인데 우리금융지주 지분율이 30%밖에 안 돼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사실 여력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주인데 외국인 비율이 70%다?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점인데 이 금융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지분율, 그 연기금이 이런 대한민국 은행주들에 대한 지분율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런 취약점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그 주주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 지분을 같이 그 파일을 함께 한다라면 흔들림이 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다. 의료금융지주 차트 빠르게 한 번만 볼게요. 네. 오늘 신고가 경시를 하면서 나 더 이상 이제 노땅 주식이 아니다. 나 이제 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오늘 줬습니다.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패턴이고요. 내일부터 접근 가능합니다. 흔들려도 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안 나고 좀 찌글댄다 하더라도 눌림목 저점에서 가능하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종목 말 안 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한 종목 이야기했고요. 핵심은 이익 비중이 지금 현저히 높고 외국인 보유 비율이 여타 경쟁사비 낮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확률도 크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합니다. 목표주가 16,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정민 대표와 함께 금리 인상 시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우리금융지주로 답을 찾아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